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매력적인 개념이 바로 실제입니다. 오늘 이 수수께끼 같은 개념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라캉의 실제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실제일까요? 우리가 실제라고 하면 보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 세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라캉의 대답은 거의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라캉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현실과 라캉이 말하는 실제를 딱 구분하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실제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라캉이 우리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일종의 지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는 우리 정신 세계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가 바로 상상계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가 거울을 보고 저게 나구나 하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인식하는 거울 단계가 대표적이죠.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랑 아직 미숙한 내 몸 사이에서 나라는 최초의 자아가 싹 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징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짜여있던 거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언어, 문화, 법 같은 것들을 말해요. 라캉은 이걸 대타자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는 이 상징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실제계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상징계, 즉 언어와 이미지라는 그물로 절대 잡아낼 수 없는 것, 그 시스템에서 늘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실제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건강한 정신이라면 이 세 개의 고리가 보로메오 매듭처럼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중 고리 하나라도 끊어지면 전체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실제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세상은요, 사실 상징계의 언어와 상상계의 이미지로 촘촘하게 짜인 하나의 그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실제는 바로 그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그물 바깥에 존재하는 결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역인 셈이죠. 실제와 마주치는 경험은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언어 체계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충격적인 순간인 거죠. 뭐라고 이름 붙이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는 바로 그 지점이요. 라캉의 생각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는데요. 초기에는 실제를 그저 상징화의 한계나 실패 지점,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봤어요. 언어의 벽 같은 거죠. 하지만 후기로 가면서는 언어로 표현은 안 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 움직이는 말하는 신체처럼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는 우리 이해의 근본적인 틈 또는 텅 빈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언어와 상징의 기능이 딱 멈춰버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실제가 실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라는 땅의 맨 끝자락에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 안을 직접 들여다보려고 하면 나라는 주체 자체가 산산조각 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줘요.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나오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여기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가 뭘까요? 바로 실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언어와 이미지의 세계로 붙잡아두려는 욕망이죠. 결과는 다들 아시죠? 그녀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란 그렇게 직접 마주하려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속성을 가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좀 추상적이었죠? 그럼 이 개념을 우리의 아주 인간적인 경험, 바로 욕망, 그리고 좀 비희한 쾌락의 문제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라캉한테 욕망은 그냥 뭐가 갖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배가 고픈 건 생물학적인 필요죠. 이건 음식을 먹으면 해결돼요. 하지만 아기가 우는 건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필요를 넘어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에 대한 요구는 절대로 100% 채워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채워질 수 없는 틈새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끊임없이 향하는 곳에 주 이상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영어로 enjoyment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가 다 살지 않아요. 이건 규칙을 깨고 한계를 넘어설 때 느끼는, 때로는 죽음에 이를 만큼 과도하고 도착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개념입니다. 맞아요.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쾌락인 거죠.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안정적인 쾌락의 원리를 훌쩍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상스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함께 오는 역설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죠. 말로 잡을 수도 없고 직접 다가가면 위험하기까지 한 이 실제와 우리는 대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캉은 말년에 생톰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상, 즉 생톰이랑 발음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없애야 할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실제의 충격을 견디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일종의 창조적인 해결책 같은 거예요. 예술가가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 요셉 보이스의 퍼포먼스가 생톰이 뭔지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야생 코요테를 길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와 어떻게든 같이 지내는 법을 모색했죠. 정신분석의 목표도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실제라는 코요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과 나름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언어의 그물망을 계속해서 벗어나는 그 지점은 어디일지, 그리고 그 길들일 수 없는 실제와 나만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락강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